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detection without proposal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네, 네, 이거는 7x7이었군요. 그러니까 총 49개의 서로 다른 어떤 위치에서부터 그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파서블한 이런 네모들을 만들고, 요 각각의 네모가 그러면 이 안에서 찾아라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디텍션을 위한 어떤 영역이 되어야 된다면 이 박스가 XY 축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어떤 true 어떤 디텍션 리전을 이제 그 근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 이 박스가 이제 XY 축으로 얼마만큼 이제 움직여야 되느냐, 왼쪽 오른쪽 혹은 상하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고, 이 크기는 또 얼마만큼 가로 세로가 길거나 짧아져야 되느냐, 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록 이 네모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주어지긴 하나 좀 더 큰 영역을 충분히 보고 이제 그 더 큰 영역으로서의 어떤 그 이제 리전, 디텍션 리전을 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네. 이거였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이게 사실 이쪽 강의는 나도 좀 인사이트나 이 강의 이외에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이쪽은 좀 딱 그 비전, 컴퓨터 비전 쪽에서의 특화된 태스크라. 네, 근데 하여튼 아는 만큼 또 그래도 최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면, 78페이지에 나오는 ROI 풀링. 이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일단 강의에서는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실 2017년 강의 말고 이제 2016년 강의도 다시 한번 그래서 봤는데 좀 많이 좀 뭔가 이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이 페스트할 CNN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뽑고, 그 다음엔 이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에서 뽑힌 어떤 그 영역을 여기에 컨볼루션 레이어에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에 이렇게 매핑을 해서, 네, 매핑을 해서 그게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리전 프로포절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여기 내에서의 다른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해야 되는 스텝은 뭐냐면, 이 네모를 기본적으로 똑같은 네모의 사이즈로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즉 이 네모의 이미지를 이제 어떤 정해진 크기로 이제 리사이즈를 해줘야, 네, 그 다음에 뭔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타고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뭔가 네, 리사이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우리가 사진은 적당히 리사이즈를 어떻게 좀, 네, 하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리사이즈를, 네, 뭔가 평균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또 어떤 형태의 맥스 풀링을 쓰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걸 리사이징을 하느냐. 지금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큰 영역의 리전이 잡혔다.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에서 잡혔는데 우리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반으로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만큼 4개 픽셀을 이제 한 픽셀로만 이제 매핑을 시켜야 되는데, 그 경우 우리가 할 법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리사이징을 일반적인 이미지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하겠죠. 그냥 평균을 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뭔가 맥스 풀링을 하고 그런 형태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동일한 크기의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네, 하고자 하는 정확한 리전을 찾고자 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및 리그레션, 바운딩 박스에 대한 4가지의 실수 값을 예측을 해내는 그런 문제를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게 되고요.
아니 뭐 그래서 ROI 풀링은 나도 뭐 그 정도밖에 네, 모르겠네요. 아, 네, 그 질문이 네, 이걸 또 보면 교수님 아까 거기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돼요? 네. 여기 슬라이드에서 네, 좀 그림이 헷갈린 것 같은데 네. 저기서는 이미지에서 바로 프로젝트 프로포절 구한 것처럼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CNN 거친 다음에 나온 피처 맵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 이거 앞 슬라이드인가요? 네. 여기서 아니 뒤 슬라이드. 이거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일단 여기서 이제 컨브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는 뭔가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역시 이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 상에서의 어떤 바운딩 박스의 좌표값 및 크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최종적인 디텍션 할 때의 바운딩 박스에서의 점의 좌표나 이제 어떤 사각형 혹은 리전의 크기가 인풋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인풋 이미지를 기준으로의 어떤 좌표값과 사각형의 크기를 주는 것 같고, 그 어떤 위치와 크기를 우리는 이제 이 전에서의 요 액티베이션 맵에서 그 해당 위치를 뽑아다가 그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이쪽에 네, 메인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핑을 좀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뭔가 나온 액티베이션 맵,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뭔가 이런 정확한 XY, 그 다음에 WH를 인풋 이미지 상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찾긴 하지만, 네, 하여튼, 네. 그게 요거였죠. 컨퍼런스 중에 흥미로웠던 거? 글쎄요. 나도 하여튼 좀 다른 사정이 있어갖고 많이 참석을 못해갖고. 네. 네, 근데 뭐 하여튼 요새 뭐 그냥 좀 화두가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좀 요런 게 있어요. explainable AI라고 해갖고 좀 멋있게 카이라고 표현을 해요. 카이 혹은 XAI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제 explainable에서 이 X를 따갖고 이제 explainable AI다라고 하는데, 이제 뉴럴넷이 보통 이제 설명이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슈라고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데, 이제 뭐 의료 쪽에서 이제 이 사람은 뭐 이 약을 혹은 뭐 이러한 이제 치료를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이제 뭐 왓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나, 아니면 뭐 요즘은 뭐 저기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뭐 판사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문제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인공지능의 판단에 우리가 의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의 어떤 근거를 좀 이제 인간으로서 휴먼으로서 이제 인공지능이 내린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뭔가 법으로 제정하고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판사가 뭐 너는 유죄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유죄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설명을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근데 이제 뭐 이런 뉴런넷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좀 뭐 그런 설명이 좀 쉽지 않고 좀 약간 명확한 그게 좀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거기 뭐 reinforcement learning도 이제 한 큰 축이고요. 이쪽 머신러닝에서.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그 일단은 RCNN 그래요. 네, 마스크 RCNN이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봤던 그 마스크 RCNN도 이제 정확하게는 그 리전 프로포저를 쓴 알고리즘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영역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실제로 어떤 유의미한 어떤 물체가 있을 만한 영역으로 찾은 건 아니고 그냥 총 뭐 이런 그리드로 나눠서 그 각각의 그리드 위치로부터의 그냥 네모 여러 가지 네모들을 그냥 뽑아낸 거라서 뭔가 누군가가 이제 그 좀 유의미한 뭔가 있을 법한 리전으로서 프로포즈를 혹은 제안을 해준 게 좀 아닌 형태가 돼서 그런 형태에서 이제 네 요거 마스칼 CNN 같은 것가 이제 좀 네 가장 좀 덜 리전 프로포저를 안 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냈는데 네. 네. 아, 네. 그러네요. 이거 내가 좀 네, 저기 그 욜로를 생각하고 낸 건데 이걸 마스칼 CNN이랑 이거를 혼동을 했네요. RCN이 앞에 저쪽은 페스터 RCN이랑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똑같이 그 맞아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맞아요. 뽑아낸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 퀴즈 1은 퀴즈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뭐 잘못된 것 같네요. 네.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답을 그러면 아마 다 맞도록 이제 처리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엔 convolution as matrix multiplication 이쪽을 좀 보죠. 자, 일단은 요 표현은 다들 이해 가나요? 요 표현? 이제 원 디멘저널 컨볼루션을 따지면 이게 뭐 투 디멘저널 컨볼루션도 이제 똑같이 이제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원 디멘저널 컨볼루션이 실제로는 이미지가 이렇게 원디가 있고 이쪽에 이제 제로 패딩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3짜리를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이 결국은 이제 필터 화면 네. 네. 이거는 그리고 또 약간 오타가 있네요. 이게 Z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게 원 디멘저널 시그널이고요. 오리지널 인풋 시그널이고 그 다음엔 여기다 이제 제로 패딩을 이렇게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윈도우 3짜리에 이제 그 윈도우를 쭉쭉 이렇게 통과를 시켜가면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되 거기에 쓰이는 필터 코에피션트는 뭐냐면 XYZ 그 다음에 또 XY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요것들이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의 형태가 돼서 요렇게 곱해지면 이제 첫 번째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고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죠. 네, 그게 요 식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총 네. 제로 패딩을 이제 위아래로 하나씩 했고 윈도우 사이즈가 3일 때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션은 ABCD 즉 오리지널 시그널과 같은 길이가 나왔고 그거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들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요건 이제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아니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이제 부르느냐 결국은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여기서는 뭐 디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게 좀 약간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많이 디컨볼루션이라고 좀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저스틴이 뭐 이야기를 한 여러 가지 그 무슨 컨볼루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뭐 나는 다른 거는 많이는 못 들어봤고 하여튼 디컨볼루션은 그래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2x2 영역을 뭐 컨브를 해갖고 여기에 필터가 1, 2, 3, 4가 걸려서 만약에 3x3으로 하죠. 이게 또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뭐 5, 6, 7, 8, 9 대충 채웠어요.
네, 이 값을 이제 컨브를 해갖고 만약에 액티베이션이 뭐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는 10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다른 영역에 이제 우리가 됐더니 액티베이션이 뭐 한 3밖에 안 나왔다. 그 말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러한 패턴이 이제 한 특정 부분에선 10만큼의 강도로 나타났고 한 특정 부분에선 3만큼의 강도로 나타났다. 이런 게 이제 이 액티베이션의 크기가 가지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원래 여기 영역에 있었을 법한 여기에 뭐였을 것이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여기를 뭐 예를 들면 뭐 A, B, C, D, E, F 뭐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면 그러면 이거는 1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B 뭐 네,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5 곱하기 C 해갖고 요 코에피션트를 A, B, C, D, E, F와 다 곱해서 나온 값이 10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 방정식 하나가 주어졌을 때 A, B, C, D, E, F G, H, I 값은 당연히 못 구해요. 방정식은 하나고 미지수는 여러 개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애초에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이제 또 언더디터민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언더디터민드. 그러니까 뭐 결정이 안 됐다. 뭐 이거죠. 그 다음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을 법한 게 뭐냐면 그러면 네, 이 패턴이 10만큼, 이 패턴이 3만큼 발생이 됐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뭐 엣지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1, 1, 1 나머지는 다 0이어갖고 이런 사선의 엣지를 우리가 네, 이런 사선의 엣지가 이제 얼마나 세게 있었느냐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이걸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을 그대로 저쪽에다가 복사를 해갖고 네, 요 값에 그냥 비례하는 형태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인 어떤 값으로 나타났던 곳은 뭐냐면 이게 네, 3분의 10, 3분의 10, 3분의 10, 그 다음에 빵빵빵빵빵. 즉 이 필터에다 그냥 네, 곱하기 3분의 10을 한 게 이쪽에서 원래 있었던 어떤 인풋에서의 그 픽셀 값들이다. 혹은 인풋의 액티베이션 맵의 값들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랑 곱하면 그게 될 거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네, 3이 있었다. 그러면 요 템플릿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네, 그냥 3분의 10배, 뭐 3분의 3배 뭐 이렇게 해는 게 좀 분모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여기다가 쉽게 생각하면 10배를 곱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딱 해주는 거고 큰 템플릿을.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은 이 템플릿에다가 3만큼을 복사를 해줘서 그 해당 위치에다가 이렇게 크게 3x3을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디컨볼루션 혹은 컨볼루션의 반대 과정을 하고자 하는 네, 이런 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솔루션이 하나로 결정이 되진 않지만 뭐 대충 그렇게는 할 수 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1D 디컨볼루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왜 그러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느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요 매트릭스랑 요런 어떤 벡터랑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거의 그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뭐 이쪽에서 배울 때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요거가 뭐 클래스 1번의 템플릿 뭐 이게 클래스 2번의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코어를 이제 뽑아낸다. 내적을 통해서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이런 거를 또 했었어요. 여기서 요 컬럼 벡터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이게 A가 여기 곱해지고 이게 B가 여기 곱해져 갖고 이 네 개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돼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코에피션트가 A, B, C, D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자, 이게 똑같은 건데 지금 필터가 XYZ가 있고요. XYZ가 있고 거기다가 A배만큼을 곱해서 이거를 이쪽에 우리의 아웃풋으로 복사를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A가 곱해졌으니까 여기가 AX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CZ가 이렇게 생기겠죠. 왜냐하면 네, BY, CZ가 아니고 AX, AY, AZ가 이렇게 생기겠죠. 네, A가 이렇게 곱해져서 그 컬럼 벡터가 저쪽에 참여를 하니까 아웃풋에 네. 그 다음에 역시 B가 또 곱해져서 요만큼의 또 B만큼의 배수가 곱해져 갖고 또 중첩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컬럼들의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과정 즉 XYZ라는 요 값이 이제 요 특정 위치에서 A만큼 세게 나타났다. 그럼 A를 곱해 갖고 이제 저쪽 이 원래의 이
이 어떤 인풋으로 주어졌을 법한 액티베이션 맵을 이 값을 통해서 이제 복원을 해주는 형태.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의 이제 마치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한 매트릭스 곱하기 요 인풋의 액티베이션 맵.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쪽에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됐죠?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나왔던 게 그 체커보드 패턴 뭐 이런 거 혹시 기억하나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이제 안 나왔는데 이제 좀 뭐 유명한 뭔가 뭐 적당히 유명한 무슨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체커보드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Deconvolution and Checkerboard Artifact.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을 따지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우리가 쭉쭉쭉 건너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필터 사이즈는 3이면 여기 그러니까 왼쪽 까만 데가 이제 이 3개짜리의 컨볼루션 필터가 이제 적용돼서 나왔을 액티베이션 맵이고, 우리는 디컨볼루션을 하기 때문에 저기에서 나온 값을 필터 값에다가 이제 곱하기를 해갖고 그 값만큼을 이제 인풋에서 탁 이렇게 박아주는 거죠. 그러면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만약에 2다라고 하면 필터 사이즈는 3이고 디컨볼루션 할 때의 필터 사이즈가 이제 2다 스트라이드가 2다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가 3이고, 그러면 지금 저 끝에 픽셀은 좀 그렇지만 3번째, 5번째, 7번째 픽셀은 기본적으로 2번의 디컨볼루션,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2가지의 값에서부터 오는 그 디컨볼루션에서 나오는 값이 2개가 중첩이 되는 셈이 되고요. 근데 거꾸로 짝수 값들은, 짝수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은 실제로는 디컨볼루션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되는 값이 딱 한 번의 디컨볼루션, 한 번의 그 복사의 연산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 필터 값이 그냥 일반적으로 비슷한 값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첩이 되는 곳에서는 어떤 2배의 값이, 그러니까 값이 기본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2배씩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에는 좀 어둡게 표시된 저 중첩된 부분에서 더 큰 액티베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복원을 했을 때 더 큰 값이 이제 나타난다,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런 어떤 체커보드 패턴이라고 하는 게 되고, 여기 보면 뭐 이런 그림 2D에서는 진짜로 이 체커보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중첩이 되는 곳, 그리고 요 좀 진한 부분은 총 4번 중첩이 됐죠. 왜냐하면 X축으로 Y축으로 이제 스텝 사이즈가 2식으로 이제 그 디컨볼루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 어떤 격자 무늬로 좀 밝은 곳들이 뭔가 나타나더라, 뭐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그러면은 좀 방지를 할 것이냐,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이제 그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우리가 잘 조절을 하고 필터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잘 조절을 하면 모든 픽셀에서, 그러니까 끝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고 모든 픽셀들에서 그 겹쳐지는 어떤 그 횟수가 동일하게 이제 유지가 되도록 그런 스텝 사이즈를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뭐 하여튼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제로 디컨볼루션을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복원을 하도록 하는 태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오토인코더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지 단에서도 이제 오토인코더를 하면 컨볼루션을 한 다음엔 다시 디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이제 원래 이미지 사이즈로 복원을 하는, 그리고 뎁스는 이제 3인 RGB 값으로 이제 뎁스가 3인 형태로 이제 복원을 하는 디코딩 단계가 일어나고, 거기서 쓰이는 게 이런 디컨볼루션인데, 그런 경우 이제 그 스트라이드나 이런 거를 좀 잘못 쓰고 하면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체커보드 패턴이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네, 요 마지막 이미지, 마지막 줄의 이미지는 뭐 별로 그런 패턴이 좀 안 보이더라. 뭐 이런 거죠. 네. 네. 네, 참고로 요 사이트 내가 얘기했나요? 디스틸다펍? 디스틸다펍? 네, 디스틸다펍은 이게 온라인 저기 저널이거든요, 저널.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 실리는 어떤 이게 기본적으로 논문이에요, 논문. 이 블로그 같은 게 이거 하나가 이제 논문이 되고 이제 이 디스틸다펍은 이게 펍이 퍼블리케이션의 펍이에요. 그다음에 이 웹사이트에 이제 실제로 논문을 제출을 하고 뭐 논문이 이제 리뷰를 받고 억셉트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논문의 형태가 어떤 종이로 프린트되는 이런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논문이 아니라 이런 웹 페이지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논문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목적 자체는 뭐냐면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이 저널의 목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설명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종이로 된 어떤 그런 경우는 좀 힘들고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것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인터랙션도 돼요. 보면 이게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은 이게 좀 네.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떤 뭐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따로 만들지 않는 한 뭐 페이퍼를 내거나 아니 그냥 일반적인 페이퍼를 내거나 아니면 비디오로 뭐 최소한 데모를 이렇게 해서 낸다. 그래도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매체로서 어떤 네, 역시 또 오피셜한 그런 퍼블리케이션 아니면 논문으로서 이제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새로운 형태의 논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논문은 기본적으로 또 사이테이션이 되는 게 또 중요해서 네, 이 뒤쪽에 이 페이퍼를 그럼 어떻게 사이트를 해야 되느냐? 저기 레이텍이나 릭스 써봤으면 이제 빕텍이라는 거 써봤나요? 빕텍? 이제 네, 그 뒤쪽에 뭐 빕 아이템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빕텍을 이제 인클루드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 사이트를 하는 게 있는데 네, 빕텍 그 빕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이 페이퍼를 사이트를 하려면 이 빕 아이템을 이 빕텍 파일에 등록을 하면 사이트 할 수 있다. 약간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기 그 크리스 올라라고 하는 그 내가 이제 종종 이야기를 했던 이 콜라라고 하는 이 블로그에 있는 요 크리스 올라라는 사람이 좀 주축이 돼 갖고 만든 어떤 그게 되고 예. 이거 뭐 하여튼 그때 얘기했듯이 뭐 거의 나는 LSTM은 이 블로그 하나로 거의 이해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 어텐션 모델에 대한 블로그도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네. 이 체커보드 그것도 저 사람이 또 쓴 거예요. 네. 하여튼 저 사람이 저널도 만들고 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흥미로운 아티클들이 많고 또 그때 이야기했던 무슨 크로스 엔트로피 나올 때 이제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 관련한 이야기도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이나마 그런 어떤 그 엔트로피라든가 이런 기본 개념들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좀 잘 설명을 해 놓은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디스틸다 펍에서 좀 흥미로운 게 이제 TS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TSN이 이거요? 이게 이제 디멘전 리덕션 그러니까 뭐 내부 그러니까 좀 암묵적으로는 좀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형태의 알고리즘이긴 한데 이제 그 이게 뭐냐면 하이 디멘전al 고차원의 이제 피처 벡터로 주어지는 데이터들을 이제 2D 상에서의 좌표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해서 그 좌표값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점들을 하나하나의 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이게 2D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렇게 가장 좀 state of the art로서 쓰이는 방식이 이 TSN이라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데이터 시각화를 이제 멀티 디멘셔널 데이터,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의 이제 시각화를 위한 방식이고 혹시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는 방법들을 들어봤나요? PCA. 네, 그런 PCA랑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인데 중요한 거는 뭐 PCA보다 기본적으로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 TSN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예제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돌렸을 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TSN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네,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논문 하나인데 이것도 디스틸더 펍에 있는 어떤 한 아티클 혹은 한 논문인데 여기에는 이런 실제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코드가 이 웹페이지 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논문에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로도 뭔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 뭐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TSNE 관련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는데, 뭐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뭔가 데이터를 좀 시각화를 해보거나 하면 그런 건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던 인사이트를 좀 효과적으로 좀 얻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페이지 조금 로딩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뭐가 학습이 되는지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하려고 하면 요런 거, 뭐 이런 거 이제 뭐 어떤 특정 뭐 뉴런넷 혹은 딥러닝 모델을 뭐 프로젝트든 뭐 숙제든 뭐 이렇게 하면서 해볼 때 거기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학습이 됐는지들을 좀 시각화를 하기 위한 형태로 이렇게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엠니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거는 뭐 컨볼루션도 안 쓰고 이제 그냥 풀리 커넥티드로 쓴다 그러면 784 디멘전이 각 픽셀 개수만큼, 즉 28x28의 어떤 그 픽셀을 가지는 이미지가 우리의 인풋이 되고, 그걸 쭉 펼치면 784 디멘전이 인풋이 되죠. 그럼 풀리 커넥티드로 뭐 10개의 클래스 0에서 9까지로 나눈다, 뭐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다. 그러면 784 디멘전을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들 혹은 각각의 그 이미지들에 대한 오리지널 피처 벡터로 두고, 그것들을 이제 그 TSN이나 혹은 PCA 이런 것들을 돌려서 실제로 2D로 얘네들의 어떤 디멘전을 줄여서 그 2D 좌표값을 이런 X축, Y축에 해당하는 어떤 좌표값에 점을 콕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점들의 그 레이블 있죠. 이 점이 0인 디짓이다 혹은 1인 디짓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컬러를 매기는 거예요. 컬러를 매기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에 나타나는 선들은 이제 뭘 나타내냐면 뭐 그런 오리지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우리가 KNN 혹은 K-nearest neighbor 같은 것도 배웠듯이 그 오리지널 784 디멘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떤 한 점 혹은 한 이미지가 그 784 디멘전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기준으로 가장 가깝게 이제 가장 가까운 nearest neighbor랑 이렇게 선을 이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 하나하나가 2D로 다 디멘전이 줄고 걔네들이 이런 2D 상에서 좌표값으로 콕콕 박히되, 그 다음엔 걔네들의 어떤 그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의 네이버 릴레이션십들을 여기서 쭉쭉쭉 엣지들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뭐 엣지들은 하여튼 뭐 크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건 보면 이제 레이어, 이 첫번 인풋 레이어에서는 이 784 디멘전의 레프레젠테이션들은 이 클래스들이 서로 막 굉장히 섞여 있게 돼요. 근데 이제 한 레이어를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엠니스 데이터가 뭐 한 5만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5만 개의 점들이 찍히겠죠, 당연히. 5만 개가 784 디멘전으로 다 나타나질 거고. 그 다음엔 이제 그게 한 레이어를 지났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10개의 소프트맥스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하여튼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들을 우리가 뽑아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노드가 이제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784 디멘전을 뭐 좀 더 큰 디멘전으로 줄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거는 6디멘전으로 줄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가까이 우리가 5만 개의 데이터들이 하나하나가 이제는 새로이 6디멘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학습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그 6디멘전al 벡터들이 역시 5만 개가 나오고, 그 새로이 이제 표현이 되는 각각의 5만 개의 점들, 그 벡터들을 다시 또 그걸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2D 임베딩을 혹은 2D 시각화를 해요. 그러면 또 디멘전 리덕션에 의해서 이제 그 오리지널 그 6디멘전에 의해서 표현되는 어떤 데이터 아이템들의 관계를 최대한 잘 복원하는 형태로 이제 2D 임베딩이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보면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역시 컬러가 나타내는 거는 그 각각의 레이블, 그 0이냐 1이냐 2냐 요것들에 따라서 컬러를 다르게 나타낸 건데, 그런 경우 이제 클래스들 간에 뭔가 세퍼레이션이 훨씬 더 이제 커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이제 디짓들이 막 서로 섞여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잘 그 디짓들이 좀 모이고 서로 다른 디짓 간에는 좀 이제 세퍼레이션이 그래도 좀 일어난 형태로 이 6디멘전의 이 두 번째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이 학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거는 그냥 두 경우밖에 안 보여줬지만 쭉 이것들을 이제 멀티 레이어로 구성을 했고 여기서의 표현형을 가지고 이렇게 2D 임베딩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점점 더 세퍼레이션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이제 이 뉴럴넷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좀 서로 이렇게 좀 쪼개놓고 있는 형태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들을 학습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하여튼 요게 이제 2D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뭐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에서도 한번 뭐 활용을 해보면 뭐 흥미로울 법한 네,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됐죠? 네, 그다음에 요것도 됐고. 오케이.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 배경이 만약에 그냥 들어간다면. 어쨌건 그 소프트맥스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루어지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한 클래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고양이, 사람, 뭐 저기 강아지 이 세 개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한 가지 클래스를 더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더하게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래시파이를 하는 형태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레이블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는 뭐 그냥 뭐 배경만 그냥 들어갔다. 여기서처럼 그냥 이런 형태의 배경만 들어갔다. 그러면 뭐 그냥 의미 없는 어떤 바운딩 박스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엔 또 이게 잘 보면 이제 뒤쪽에서 그게 어디서 나오나 모르겠네. 정확하게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할 때 일단 뭐 저거를 SVM을 써서 하느냐 뭐 아니냐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또 이제 어떤 특정 메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포지션과 크기라고 하는 요 네 개의 숫자 말고 하나의 숫자를 리그레션을 좀 더 하죠. 네, 그게 네, 여기에는 이제 네, 요 슬라이드가 아니라 딴 슬라이드에서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기본 이 왼쪽의 점과 그 다음엔 가로 세로의 크기와 또 값을 하나를 더 이제 줘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네, 슬라이드를 혹시 네, 누가 찾아줄 수 있으면 페이지 그 욜로에 나오죠. 욜로 네. 83페이지.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컨피던스를 주죠. 컨피던스.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내가 명확하게 찾은 바운딩 박스냐, 뭐 요게 이제 되는 거가 되죠. 율론 말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쓰는 거에 항상 컨피던스가 들어가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그거에서는 이제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가 어떤 값을 내주든지 간에 우리가 그게 백그라운드였다. 백그라운드 리전이었으면은 바운딩 박스로서 나와야 되는 그 어떤 값을 이제 슈퍼바이즈를 안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걔가 어떤 값을 냈던 우리는 이제 어떤 걔 값이 정확하게 얼마여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슈퍼바이즈를 우리가 레이블을 주지 않는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하면 아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뭔가 하여튼 그래도 적당히 어떤 좀 엣지 같아 보이는 부분들을 위주로 뭔가 찾기는 찾겠죠. 네, 그래서 됐고 그러면 질문이 또 있나요? 그러면 내가 혹시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나 한번 보죠. 네, 그래요. 62페이지. 일단 그리고 리전 프로포절에서 이제 하는 것은 뭐 대부분은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리전 프로포절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 좀 이렇게 뭔가 대충 해서 어떤 그 물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좀 그래도 걔를 포함하는 어떤 큰 패치를 이제 찾아주자라는 게 이제 리전 프로포절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정확하게 그 바운딩 박스를 찾아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까지는 아니지만 꽤 간단한 형태의 어떤 그 조금은 저기 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반의 이제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리전들을 좀 찾는다. 요게 되고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은 또 이런 리전이 그러면 물체가 있는 그 물체가 있는 그 패치를 만약에 미스를 하고 찾아주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요 알고리즘이 그래도 최소한은 그래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어떤 디텍션의 그 어떤 물체가 있는 어떤 리전을 다 찾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네, 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요 방법들은 요 리전 프로포절 방식들은 이제 리콜은 그래도 최대한 좀 보장을 하는 형태로 이제 알고리즘이 동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콜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얘가 우리가 미스한 건 없도록 하여튼 찾아주도록 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뭐 하이 리콜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네, 이런 리콜을 키우면은 이제 뭐가 좀 안 좋아지죠, 일반적으로는. 폴스는 폴스인데 폴스 포지티브가 좀 많아질까요? 아니면 폴스 네거티브가 좀 많아질까요? 폴스 포지티브 혹은 폴스 네거티브. 이거 그냥 뭐 용어에 대한 어떤 네, 개념인데 뭐가 많아지죠? 폴스 포지티브가 많아지죠? 폴스 포지티브. 네, 그래서 폴스 포지티브는 뭐냐면 이제 뭐 한국말로 이제 오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야기를 했나요? 지난번에 안 했나? 네, 그래서 오탐은 뭐냐면 얘가 탐지는 했어요. 이게 뭔가 실제로 영역이 있을 법한 영역이라고 탐지는 했으나 그게 이제 잘못된 탐지 혹은 폴스한 그러니까 폴스인 탐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찾아주긴 했으나 뭔가 있다라고 찾아주긴 했으나 실제로는 그게 잘못되어서 뭔가 없는 그게 이제 폴스 포지티브의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하이 리콜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폴스 네거티브는 좀 최소화를 시키는 즉 그러니까 오탐이 있다면 또 거꾸로 이제 반대말로 이제 미탐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탐지를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미탐지의 뜻이 되고 하여튼 탐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있는 곳을 말 그대로 찾아주는 혹은 탐지를 해주는 게 되는데 그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데도 얘가 실제로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우리한테 넘겨주질 않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겠죠. 네, 뒤쪽에서 뭐 일단 얘가 찾아준 것만으로 뭔가를 하는데 얘가 애초에 찾아주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미탐은 좀 최소화를 하는 형태로 즉 이게 미탐이 최소화가 된다는 말이 이제 하이 리콜이라는 뜻이 되고 네, 그것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네, 얘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뭔가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찾아주다 보면 또 그 중에는 얘가 찾아서 나한테 준 것 중에는 이제 거기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탐 혹은 이제 찾아줬으나 아무것도 실제로는 없는 그런 어떤 폴스 포지티브가 늘어나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엔 이제 다 뭐 멀티태스크 러닝이 뭔지는 이제 다 알죠? 네, 멀티태스크 러닝이 이제 뭔지는 알 거고.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여기 강의에서 이제 좀 명시적으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 크라이테리아를 우리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이걸 스케일러 값의 하나의 로스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태스크를 이렇게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오브젝티브 펑션은 항상 스케일러 밸류를 내야 돼요. 스케일러 밸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태스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두 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총점으로 몇 점인지 혹은 종합적으로의 로스가 몇 점인지를 이제 스케일러 값 하나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로스를 우리가 선형 결합으로
이제 어떤 적당한 파라미터를 곱해서 더해주는 형태로 이제 항상 로스 펑션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 웨이트를 그러면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네, 그래서 뭐 그 웨이트도 또 뭐 잘 또 경험적으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즈를 하듯이 이제 또 조절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그러면 멀티태스크적인 측면에서 이제 뭘 하느냐? 여기서 뭘 하죠? 로스가 총 뭐뭐가 구성이 되어 있죠? 로스 펑션. 아, 네. 매스칼 CNN에서 여기서 이제 로스 펑션이 뭐죠? 첫 번째로 일어나는 리전 프로포절에서 리전을 잘 찾느냐 안 찾느냐에 대한 로스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리전은 어떻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매긴다 그랬었죠? 이게 실제로 물체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우리의 그 저기 리전 프로포절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뭔가. 그러면 이거는 잘 찾은 리전인가요? 아닌가요? 뭐 일단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크게 찾아줘야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찾지 말라고 하면, 알고리즘 보고 이런 경우를 찾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는 미탐을 좀 키우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알고리즘이 이런 리전을 내가 이제 뭔가 있을 법한 리전을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네가 잘못 찾은 거야. 아니면 여기에는 이거는 네가 제대로 찾은 리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거는 얘한테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냐면 이 리전에는 뭔가 유의미한 어떤 그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레이블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리전에 대한 슈퍼비전도 이게 얘가 잘 찾은 리전이다 아니다를 이제 줘야 되는 이 두 가지 레이블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선 정확하게 뭔가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나 이제 그 저스틴이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슈퍼비전을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렇게 랜덤하게 찾은 어떤 리전 중에 뭐였죠?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네, 얘가 찾은 리전 중에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니까 즉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찾은 이 영역에서의 픽셀 중에 실제로 그 디텍션 리전에 포함된 애와 아닌 애가 있죠. 그랬을 때 그 픽셀들의 비율이 그 면적의 비율이 이제 50% 이상이 되면 잘 찾은 어떤 리전이다.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절 단에서 그래도 잘 찾은 리전이다라고 이렇게 레이블을 매겨주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랜덤하게 막 만들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슈퍼비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네거티브 혹은 포지티브 혹은 잘 찾은 혹은 찾지 말아야 될 어떤 리전으로서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매기는 기준은 네, 뭐 이렇게 50%로 뭐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뭐 여기서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뭐 단순한 작업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뭐 엔지니어링스러운 뭔가 다른 전철이라든가 뭔가가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뭐 사실 나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이런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전에 대해서 이제 잘 찾았냐 안 찾았냐에 대한 바이너리 그 크로스 엔트로피 혹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로스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전 프로포절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로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 얘가 준 어떤 그 리전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요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총 뭐 고양이, 강아지, 사람이다. 총 3개의 클래스인데 이게 백그라운드까지 하나 더 하면 이제 총 4개의 클래스 중에서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형태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코디네이트는 네. 네. 네, 이거를 또 이게 4C라고 하네요. 각 클래스별로의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따로 찾는 형태로 이제 리그레션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 클래시피케이션 각 리전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발생된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엔 그 해당 그 오브젝트에 대한
트루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 리그레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로스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엔 또 이게 그 지금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또 로스가 하나가 더 있죠. 그게 이제 뭐였죠? 각 픽셀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이쪽에 이제 뭐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나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으로부터의 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한 로스는 혹은 아웃풋은 어떤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얘가 이제 이런 패치를 줘요. 이런 이제 리전을 주면 이 각각의 픽셀마다, 그러니까 픽셀별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액티베이션 맵을 총 어떻게 뽑냐면 이 총 4x4의 리전, 지금 여기서는 뭐 픽셀 사이즈가 4x4였어요. 액티베이션 맵이 4x4였고, 그 다음에 여기 뎁스를 이제 C를 뽑아요. C개의 뎁스를 뽑고요. 그 다음엔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각 픽셀별로 해요. 그러니까 C개의 그 어떤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가 각 픽셀별로 있죠. 그래서 그 각 픽셀 위치마다 소프트맥스를 해서 이 픽셀은 그러면 이제 C개의 클래스 중에 1번 클래스, 이 두 번째 픽셀은 뭐 3번 클래스, 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루어지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되고, 이쪽에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전을 주고 그 리전 내에서의 이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그렇지만 뭐 결국은 뭐 그 큰 이미지에서의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 경우랑 이제 똑같은 어떤, 네, 그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 뭐 여기서의 리전 프로포절, 그 다음엔 그 리전 혹은 그 패치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및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그 다음엔 각 픽셀 와이즈로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요 로스가 총 4개의 로스가 있고, 얘들을 그러면 어떤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웨이트를 적용을 해서 얘를 클래시파이를 할 것이냐, 뭐 그 이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또 잘 정해 줘야지 되겠죠. 네, 뭐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좋다. 그 다음엔 또 이 뒤쪽에서 얘기하는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이제 뭐 그 컨트롤 포인트 같은 그 어떤 여기서의 네, 이런 관절 혹은 네, 어떤 네, 그런 것들을 또 리그레션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부가적인 로스가 또 이제 더 붙게 되겠죠, 이 경우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트루스가 네, 요 컨트롤 포인트들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도 역시 존재를 해야 되고, 네, 뭐 여기 저스틴도 얘기하듯이 뭐 그런 이 사진 하나하나마다 이게 다 이 사진에서는 이 정답셋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바운더리 정보들, 이 그라운드 트루스로 다 존재하게 되고, 역시 하나하나의 사람마다 이런 조인트 포인트들이나 뭐 이런 어떤 선들이 다 그 위치들이 쫙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사진 한 장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뽑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뭐 하여튼 그렇지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보를 해서 이런 학습을 한다가 되고요. 네, 뭐 그렇고, 참고로 여기 잘 보면 이 뭐 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이 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아마도 그 저기 누구죠? 이 사람? 네? 허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중국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카이밍 해라고, 카이밍. 이 사람이 그 레지넷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그 하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그거였을 때 나누기 2를, 그러니까 렐루기 때문에 그 베리언스나 이런 게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 나누기 2를 쓰는 게 그게 무슨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이게 이제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 그 비전 쪽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연구들을 많이 한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좀 마이너한 거긴 한데 옛날에 그 저기 저스틴이 그 하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이야기할 때 이제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제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MSRA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도 또 썼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MSRA 이니셜라이제이션. MSRA가 뭔지 아나요? MSRA?
MSRA,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고요. R은 리서치고 A는 아시아, MSR 아시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연구소가 되고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 뭐 하여튼 중국이 뭐 거의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이제 남부럽지 않을 연구의 성과를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리딩 인스티튜트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MSRA가 돼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이랑도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MSRA가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또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제 MSRA 인턴을 좀 가서 거기서 또 이제 훌륭한 연구자들이랑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베이징이 좀 공기가 좀 안 좋아져갖고 좀 약간은 기피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거기서 잘하면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그 본사 시애틀에 있는 거기로도 또 인턴을 또 보내줘요. 그래서 네, 되게 좋죠. 네. 근데 사실 연구는 옛날에는 본사가 이제 연구를 훨씬 더 잘했는데 요즘은 좀 MSRA가 최소한 이쪽에서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연구를. 네, 진짜 세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은. 네. 하여튼 뭐, 네. 레즈넷도 이 사람이 했고 또 이 사람이 그 MSRA에 있을 때 한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사람이 저기 그 페어 그 페이스북 리서치 AI 리서치 있죠. 거기로 아마 스카우트 돼서 갔나 뭐 그럴 거예요. 카이밍 해라는 사람. 뭐 하여튼 네. 그 다음엔 그 별로 또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면 그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미지를 그냥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냥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어떻게 다를까요? 네, 옛날에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 네, 노멀라이즈드 컷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네, 이건 좀 약간 전통적인 뭐 그건데 자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좀 딥러닝 좀 이전에 한 90년대 말 뭐 한 이 정도쯤 아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 또 한창 또 그 비전 쪽에서 핫하던 어떤 연구 주제로서의 그냥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리고 그냥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보면 그 각 픽셀들을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정해진 그 클래스들의 하나로 그 클래스파이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카테고리 정해진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그리고 그 카테고리들은 중요한 게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도구 카테고리 뭐 저기 사람 혹은 캣 아니면 백그라운드 요 카테고리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고 각 픽셀을 세그멘테이션 하되 그 픽셀에 대한 의미까지 이제 부여를 해주겠다. 프리디파인드 된 카테고리로. 근데 그냥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이게 픽셀을 클래스파이 분류를 하되 그 어떤 그 카테고리라는 정보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형태. 즉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각 픽셀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K-민즈나 이런 걸 하면 뭐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나왔다. 그 그룹핑이 나왔다고 하면 그 1번 클러스터에 대한 의미가 그 전에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픽셀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픽셀들이 이렇게 그룹핑이 생기는 거고요. 그것들은 이제 의미는 뭐 부여가 되지는 않는 거고 단순히 픽셀들이 이제 비슷한 픽셀들은 이제 한 그룹으로 묶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냥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이제 바운더리를 잘 나타내봤더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가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도 뭐 잘 이렇게 좀 얼굴은 이게 정확하게 저 부분이 얼굴인 거는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할 때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저 얼굴에 해당하는 영역은 그래도 잘 그룹핑을 하고 다른 애들이랑은 잘 이제 나눴다. 뭐 이게 하여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문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엔 이거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노멀라이즈 컷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뭐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고 혹시 또 머신러닝 뭐 조금은 뭐 대학원 레벨에서 머신러닝을 좀 배우거나 나중에 그렇게 되면
뭐 딥러닝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그 클러스터링에서는 우리가 K-민즈나 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쉬운 어떤 베이직한 레벨로서 공부를 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래프 형태가 될 때, 이제 그러니까 나랑 어떤 또 다른 사람이랑 친구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떤 피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그 데이터 아이템들 간에 이 명시적인 어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은 없되, 그렇지만 나와 쟤가 뭐 친구고 나와 쟤는 친구가 아니고, 이런 형태의 어떤 관계망 혹은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런 그래프나 네트워크 형태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들을 또 클러스터링을 하도록 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어떤 그 클러스터링 방식이 노멀라이즈드 컷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다분히 좀 뭐 방법론 자체는 좀 선형대수에 기반한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뭐 이런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쨌건 뭐 이런 것들도 배워두면 뭐 이런 기존의 방법론들도 또 이런 딥러닝 쪽이랑 많이 또 엮여져서 또 네, 그렇고 또 다른 뭐 질문 있어요 혹시? 네,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엔 다음 주 화요일은 그 다음 강의를 하나 더 좀 보고 오고 그때 퀴즈를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하느냐에 대한 거라서 아마 호플리 좀 뭐 흥미가 훨씬 더 많이 좀 있는 강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수고했어요. 대체 기능적인 것 중에 너가 구현했는데 내가 안 한 게 있나?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필터수 조절하는 것까지 넣었거든. 네. 그러면 거진 기능적인 건 다 구현한 거. 그래도 노트에 있는 기능들은 다 구현한 거겠지. 이렇게 이미지 풀까지 구현했고. 풀링을 한 거 이제 같이 컨볼루션 한 거. 근데 결국은 뭐 나오지? 이완이 이게 좀 그거 나오지. 그것 때문에 컨볼루션이 기본 했거든. 그 모자이크 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아, 문제는 매트릭스 왜 이러냐 곱하,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 액티베이션과 뭐라 했더라? 이 매트릭스의 곱하기 현상으로 컨볼루션이 나타낼 수 그래도 있는데, 그냥 그냥 너가 재수가 없는 거라고. 같은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하면 가끔 이럴 때 있다고 너가 재수가 없는 거라고. 정치 있을 때. 근데 너무 웃긴 게 한 번만 어떻게 보면 크가 이 바뀐다고 해서 벡터는 뭔가 이게 지금 우리는 달라지는데 이 액티베이션에서부터 이 래퍼가 바뀌면 인풋 갑자기 피처 맵을 좋아지고. 복원하고 싶은 거잖아요. 순간 5천 번째가 되면 또 안 이 좋아지잖아. 관계는 요거 곱하기 크가 요거였잖아요. 바뀌면 또 근데 좋아지고. 이게